밤이 되자 기온이 떨어져 보일러 조절기의 숫자가 좀처럼 올라가지 않았다. 저녁 설거지를 마친 혜원은 수도꼭지에 달린 호스에 임시 방편으로 박스 테이프를 감았다. 호스 중간에서 졸졸 물이 샜는데 이모가 몰랐던가 싶었다. 명현은 전기난로를 켜두고 돋보기 안경을 쓴 채 소파에서 책을 읽었고 그 아래 군밤이 방석에 엎드려 졸기 시작했다. 평생 책벌레로 살아온 그녀 뒤로 마루벽에 걸린 나무 패널에는 호드하우스에서 사는 동안 수없이 지나다녀 외워버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첫 잠에서 깨어나 뜨거운 차를 만들면 다음 잠에서 깨어날 때 슬픔이 누그러지리라. 명여 이모는 한때 스코틀랜드를 여행한 추억을 자주 말하곤 했다. 혜원이 가본 적 없는 먼 나라, 에딘버러, 글래스고, 에버딘. 이름을 들어보았지만 선명히 그려지진 않은 도시의 풍경들을 이모는 잊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 어느 뒷골목 가정집을 개조한 민박집에서 알파벳을 수놓은 자수를 보았다고 했다. 지금은 쓰지 않은 옛 낱말이 섞인 자수는 기퉁이가 다른 테이블보였다. 영문과 학생이던 이모는 집주인에게 테이블보에 대해 물었고 자수가 포팅게일의 늙은 로빈이라는 스코틀랜드 노래의 한 구절임을 알게 되었다. 누그러지리라. 그게 좋았어. 한밤에 자다가 깼을 때 왠지 서글플 때가 있잖아. 그때 따뜻한 차를 만들어 놓으면 다시 잠에서 깰 때도 덜 슬프다는 게. 명여 이모는 글귀를 우리말로 옮겨 적은 쪽지를 오랫동안 수첩에 놓고 다녔다고 했다. 그녀만의 어떤 주문처럼 혼자 타지에서 외롭게 지내던 날들에 위안이 되었다고. 혜원은 그 얘기를 할 때 행복한 회상에 잠기던 이모의 모습을 좋아했다. 사춘기 무렵엔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좋아하고 싶었다. 엄마와 이모는 동쪽과 서쪽처럼 달랐고 엄마가 현실적이며 건조한 사람이었던 만큼 방랑벽 있고 느슨한 이모는 자유로워 보였다. 하지만 조카 딸을 데리고 돌아온 순간 모든 게 달라졌다. 내가 생각보다 재능이 없어. 혜원이 어른 될 때까지 내가 돌볼래요. 그날 할머니는 방망이로 장독대를 부쉈다. 이모는 팔짱을 낀 채 바라보기만 했고 혜원은 심장이 세차게 두근거렸다.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튿날 할머니는 깨진 장독을 말끔히 치웠고 적어도 혜원만큼은 한 번도 서운한 말을 남긴 적이 없었다. 주전자에 차를 끓여 2잔을 따르면서 혜원이 입을 열었다. 게스트하우스 생겼더라. 2개나. 응. 명여가 책장을 넘기며 대꾸했다. 우리도 나무에 꼬마 전구 달까? 반짝반짝하게. 필요 없다. 나무한테도 안 좋아. 겨울 한철 다는데 뭐. 대답이 없다. 펜션 운영 상태에 관해 말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눈치채고 혜원은 잠자코 차를 마셨다.
12월 탁상달력 동그라미를 친 날짜에 혜원이 오는 날이라 적힌 걸 보자 씁쓸해졌다. 좀 더 멋있게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떤 게 멋있게 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날짜 아래 기념일이 작게 인쇄돼 있었다. 이모, 오늘이 남아프리카 하와이의 날인 거 알아? 몰라. 그런 날도 있니? 혜원은 찻잔을 내려놓고 달력에 지나간 앞장을 넘겨보았다. 매달 많은 기념일이 박혀 있었다. 세계 커피의 날, 웃음의 날, 텔레비전의 날, 우유의 날과 왼손잡이의 날까지 있어 피식 웃음이 나왔다. 이런 소소한 기념일을 찾아내 인쇄하다니 꽤나 진지하거나 장난스럽거나 둘 중 하나일 듯한데 어느 쪽이든 심심한 사람이기는 할 것 같았다. 이 달력은 누가 준 거야? 북현리 풍경사진이네. 옆집 은섭이가 책방 하자니. 이문섭. 낮에 본 책방이 그 친구가 운영하는 거였나? 혜원은 새삼 그의 얼굴을 떠올렸다. 같은 해천읍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별로 말이 없던, 옆집에 살아도 마주치면 그저 인사하는 정도였던 동창. 그나마 그는 중간에 고교도 그만두었던 것 같다. 졸업앨범에 그 애가 있었던가? 기억이 없다. 잘 되나? 서울도 동네 책방들 없어지는데. 글쎄, 문 연 지 1년 넘었을걸? 그렇군. 마을에 서점 하나 있으면 좋긴 하겠네. 명현은 돋보기를 벗고 책을 덮어버렸다. 남의 가게 걱정 말고 네 얘기나 해봐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 건데? 잘 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살 건데? 이모처럼 살면 되지 뭐. 농담처럼 말했지만 명현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나 놀리면 재밌니? 그림 가르치는 건 어때? 근처에 배우고 싶어하는 여자들이나 아이들도 있을 텐데. 여기 아이들은 말을 잘 듣는 편인가? 애들이 꼭 네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거니? 혜원은 그만 한숨을 쉬고 솔직해졌다. 내가 그동안 깨달은 건 그림이나 글 같은 건 가르치는 게 아닌 것 같아. 재능이 있는 사람은 굳이 가르쳐줄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다면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고. 의도보다 차가운 말투가 되었나 보다. 명여가 나무라듯 바라봐 혜원은 난처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못되게 말해버렸나? 그렇다고 그 뜨거운 차 나한테 뿌리지 마세요. 그게 못되게 말한 거니? 비꼬면서도 명여는 표정을 풀었다. 네가 독서를 제대로 못 들어봤구나. 원한다면 얘기해. 시원하게 들려줄게. 독설. 듣지 않아도 안다. 엄마와 이모가 가깝게 살던 시절 자매가 말다툼하는 순간을 몇 번 목격한 적이 있었지. 두 사람이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듣는 이가 기가 질리도록 말의 화살이 날아다녔다. 엄마는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는 것 같고 이모는 굵은 돌멩이를 머리에 패대기 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심하게 다투고서도 며칠 지나면 자매가 웃으며 함께 밥을 먹고 옷을 바꿔 입고 수다를 떨어대서 어린 혜원은
어리둥절했었다. 다 지난 이야기지만. 네 엄마는?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이모가 물었다. 잘 지내겠죠. 안 보고 살아? 봐요. 몇 달에 한 번쯤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지만 모녀가 함께 백화점과 시장에 가거나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지는 않지. 계절이 바뀌었다 싶으면 주로 엄마가 먼저 연락해와 여름이면 냉면을, 겨울엔 따뜻한 음식을 먹고 카페에서 1시간 남짓 서로의 근황을 묻고 대답하고 나면 할 말이 없었다. 그거 알아? 나는 한참 전부터 인물을 안 그려요. 사람 그리는 게 싫어서. 명현은 소파에 기대 그런 조카를 지켜보았다. 나는 누구를 가르칠 자격은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저런, 네 자존감이 그렇게 낮은지 몰랐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모자라거나 못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남을 가르칠 수 있는 타입의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하는 거. 그걸 깨달았다는 뜻이야. 너무 마음을 써서 그런 게 아닐까? 네가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많았든지. 그럴까? 혜호는 멍하니 생각해 보았다. 아니다. 15살 이후로 사람한테 기대한 적 없다. 다만 자기 능력에 실망하는 것과 한계를 아는 것이 빨랐을 뿐. 이모가 그를 그만뒀듯이 나 또한. 혜호는 고개를 저어 생각을 털어버렸다. 마을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리자 방석에서 군밤이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잠을 청했다. 명여 이모는 아래층 방에서 깊이 잠들었다. 혜호는 잠이 오지 않아 카디건을 걸치고 어두운 테라스 데크로 나갔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슬리퍼에 맨발을 넣으니 옷상 몸이 떨렸지만 어둠에 잠긴 마을 풍경이 고요해서 좋았다. 언덕 게스트하우스 나무에 감아놓은 전구 불빛이 반짝거렸다. 낡아가는 호드하우스에 비해 그쪽은 밤에도 따뜻한 온기가 있다고 여기로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다. 혜호는 데크에 놓인 무거운 석유난로에 스위치를 올렸다. 켰다 껐다를 반복하니 겨울잠에서 깨어난 듯 부르르 떨며 불이 붙었다. 희미하게 석유 냄새가 났다. 그런 마음으로 너는 그림을 그리니? 남의 그림을 망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그림을 그려서 뭐하게?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혜호는 돌이켰다. 뭘 새삼스럽게 일하다 보면 그보다 더한 일도 많았는데. 학원 규모가 커지거나 사양길을 걸을 때, 강사들이 빠져나가고 새로 들어올 때, 입시 실적과 수강생 숫자에 신경을 곤두세울 때면 자주 긴장해야 했다. 처음 일했던 곳의 원장은 혜원에게 이웃 경쟁학원이 어떻게 가르치고 분위기는 어떤지 수강생인 척 한 달 등록해서 겪고 오라고도 했었다. 염탐하는 것 같아서 싫었지만 원장은 리서치 활동이라고 했다. 일주일을 나갔는데
도저히 더는 가고 싶지가 않았다. 몇 달 뒤 혜원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데리고 김밥을 사 먹으러 거리를 걷다가 이웃 학원 원장과 딱 마주쳤던 기억. 혜원을 스파이 보듯 흘겨보고 가던 그녀의 얼굴도 꽤 오래 잊히지 않았다. 많은 일들을 융통성이라 여기고 그런대로 잘 넘어왔건만 그날은 자기도 모르게 녀석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아이가 몸을 젖히자 얇은 점퍼자락이 혜원의 손에 남았는데 실랑이를 하다 옷이 찢어졌다. 옷값은 물어주었다. 다음날 아이 어머니가 찾아와 교무실을 한바탕 뒤집으며 수강료 환불과 사과를 요구했다. 원장이 대신 사과하고 환불도 해주었지만 바닥에 놓고 쓰던 물통, 붓을 씻어 더러워진 물을 혜원에게 보란듯이 뿌리고 갔다. 별거 아니라고, 이런데 연연하면 일 못한다고 다들 말했지만 더는 잘 되지 않았다. 없었던 일인 셈치라고 해도 언제나 있었던 일은 있었던 일이니까. 생각해보면 꼭 그 아이 탓만도 아니었다. 그간 차곡차곡 누적해온 것들이 넘쳐버렸기 때문이고 타이밍이 마침 그때였을 뿐. 밤에 정적을 깨고 누군가 스쿠터를 타고 오솔길을 올라왔다. 호드하우스와 옆집 사이 전봇대 가로등 아래 스쿠터가 멈춰섰다. 팔짱을 끼고 데크를 서성이던 혜원과 스쿠터에서 내리던 은섭의 시선이 마주쳤다. 대문 없는 옆집과 호드하우스 사이는 고작 몇 미터 거리였다. 파카를 입은 은섭이 헬멧과 장갑을 벗자 불빛 아래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드러났다. 짧은 순간 서로가 인사를 할까 말까 망설인다는 것을 두 사람은 동시에 느꼈다. 혜원이 먼저 어색한 밤 공기를 깼다. 안녕? 오랜만이네. 안녕. 오늘 온 거지? 어떻게 알았어? 오는 거 봤거든, 스케이트장에서. 그들의 입김이 허공에 흩어졌다. 은섭의 눈에 비친 혜원은 핑크색 수면 바지에 스웨터와 카디건을 걸치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2년 전보다 머리카락이 많이 길어 있었다. 슬리퍼 속 그녀의 맨발이 하얗게 눈에 들어왔다. 추운데 왜 나와 있어? 잠이 안 와서 바람 쐬려고. 금방 들어갈 거야. 데크의 석유난로가 가까스로 온기를 내뿜고 있지만 역보적 같았다. 혜원이 두 팔을 감싸 안은 채 물었다. 책방 한다며? 두 사람은 잠시 머뭇거렸다. 은섭은 무슨 말을 할 듯 하다가 그만두고 인사말을 건넸다. 그럼 잘 쉬었다 올라가라. 스쿠터를 세워놓고 돌아서는데 혜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참 궁금한 게 있는데. 은섭이 걸음을 멈추었다. 들판에 저 마시멜로들 말이야. 집 발효시키는 통. 그거 진짜 이름 알아? 순간 은섭은 묘한 표정이 되었다. 그녀를 바라보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 3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 했는데. 혜원은 약간 당황했다. 그랬나? 누구한테 들었던 기억은 나. 그게 너였구나? 근데 잊어버렸네. 공포, 사일리지라고도 부르고. 공포. 혜원은 혼잣말로 중얼거려 보였다. 그게 안 이어졌구나. 내년 겨울에 또 물어봐. 다시 말해줄게. 잘 자라. 은섭은 피식 웃고는 짧게 손을 흔들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혼자 남은 혜원은 석유난로에 스위치를 끄고 불씨가 사라지는 걸 지켜보았다. 마시멜로의 진짜 이름은 곤포. 하지만 아마도 여전히 마시멜로라 부르게 될 것 같다고 혜원은 생각했다. 밤바람은 차갑고 달이 밝았다.